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월 1억씩 국정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이 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마도 자신들은 돈을 전달한 창구에 불과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리겠죠. 말하자면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런가? 탄핵 정국이 한창이었던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들 3인방을 20여 년 전 면접 보고 채용하고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각종 보도가 쏟아졌었죠. 심지어 17년간 최순실의 운전기사를 했던 김모 씨는 3인방을 최순실의 종이라고까지 증언을 했었습니다. 만약 40억에 이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 권한을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국정원 공작비가 국가안보가 아닌 대통령 의사가 물론 각종 미용 시술에 사용됐다면 국민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운 가정입니다만 검찰은 이 대목을 반드시 수사에 밝혀내야 한다. 아직도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며 대통령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죠. 이제는 그 끝을 좀 봤으면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두 사람이 구속됐죠? 네, 오늘 새벽에 구속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봉문이지만 이렇게 해서 3인방 모두가 지금 수감된 상태인 건데 아직도 태블릿이 최순실 것 아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3차 담화에서도 사실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잠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미용시술은 국익이 아니에요. 네, 국익이 아닌데 사실 이 3인방에 대해서 작년 말 올해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 역사상 이렇게 활발하게 탐사 보도를 한 적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레벨의 미디어들이 사실은 최순실의 과거, 최태민 씨 또는 3인방의 과거에 대해서 추적 보도를 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잠시 되짚어 보면 일단 98년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달성 지구당의 총무 과장이 안봉근 비서관이었어요. 관련해서 올해 초였던 걸로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JTBC의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3인방을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출연했던 사람 중에 한나라당의 달성지구의 관계자가 나와서 그리고 또 박근혜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관둔 전직 보좌관이 나와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면접은 최순실 씨가 봤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또 다른 방송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된 추천한 사람은 나성린 전 새누리당 의원이고 당시 나 의원도 면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게 아니다. 최순실 정면에 언급했었고 그때 1년 일하고 관뒀다고 증언한 그 비서관 후임으로 온 사람이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군요.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윤회 씨의 비서처럼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정윤회 씨의 비서처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의원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남 안가에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네, 소위 삼성동 팀이라고 해서 여의도에서는 꽤 유명했었습니다. 이런 증언은 사실 여러 매체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했던 김모 씨, 이분이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계일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안가는 신사동에 있는 S빌딩, 예, 한국문화재단, 예, 거기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사실상 업무 지시를 다 했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3인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다. 예,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기 전입니다. 대통령의 사람, 그게 대통령이 물론 직무정지 상태였긴 했지만 아직 탄핵되기 전의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었는데, 증언이었는데 3인방은 순실이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실이가 뽑았고 순실이의 사람이고 순실이의 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박근혜 의원 위에 정윤회 실장이 있고 정윤회 실장 위에 최순실이 있다. 그 얘기를 17년간 운전기사 했던 분이 했죠.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 관계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3인방이 이제 돈의 용처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예. 저는 세세한 용처를 몰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인방이 이렇게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매달 1억씩 받는 걸 최순실 씨가 몰랐다고는 저는 생각하기 힘들다. 3인방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3인방이 대통령도 속이고 최순실도 속이고 국정원에서 1억씩 받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국정원에는 추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돈이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갔다면 3인방이 몰랐을 리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 사건을 보자마자 저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은 오히려 최순실의 요구로, 각종 의상, 미용시술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을 3인방을 참고로 해서 받아서 최순실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썼을 가능성, 예. 각도로 완전히 틀어서. 그런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태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혹은 최순실과 3인방의 관계를 보자면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네, 물론 아직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전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윗사람에게 사용처를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쪽으로 당연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인하겠지만, 예. 또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작년 6월인가요? 국정 처음으로 미르랑. 네, TV조선이 보도했었습니다. 보도했을 때부터 국정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그 이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금을 줄지 않다가 그 이후로부터 예금을 줄였다고 하는 걸 보면, 예. 그런 연관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 대목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이 이제, 공작비였대요. 예. 네, 그렇죠? 국정원이 특수공작 사업비였다라고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작 사업비에는 대북 공작과 해외 공작 활동, 대테러 비용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전혀 다른 정도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 안전에 쓰이라고 하는 것을 미용시설에 썼다면 끝판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때까지 나온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자, 그게 밝혀질지 좀 두고 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국정원의 또 다른 5억 원으로 이른바 진박 후보를 가리기 위해서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틀 전에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결과가 나오겠죠. 예. 불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몰래 국정원 돈까지 끌어다
줬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지금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아 불법 여론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받던 국정원이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 같은 것들을 꾸렸다라는 것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 수사 방해해왔던 건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국정원 간부급 유모 씨가 억울하다라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건데요. 유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문성군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인 추 전 국장은 빠져나가고 지시를 이행한 자기만 구속된 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거 사건까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나비 효과예요. 예. 추 국장의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예. 여론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졌는데 어쨌든 추 국장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기각으로 인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예.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예. 풀어줬는데 왜 나만 잡아놓은 거야 그럼 하고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밝혀내기 이제 이렇게 자백하지 않았으면 밝혀낼 수 없는 사안인데. 예, 그렇죠. 꽁꽁 숨겨놨던 사실인데요. 네. 4년 전에 댓글 수사팀의 압수수색 때 벌어졌던 사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밝혀질지 몰랐을 거예요, 국정원에서도. 이걸 이제 억울해서 얘기했더니 나비 효과로 추 국장도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더 큰 죄로 더 죄가 커져서 그리고 검찰 간부 3명이 동시에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된 거죠. 예. 예, 아직 발부되지는 않았고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됐죠. 예,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봅니다. 이것은 예. 사안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자, 영장을 기각했던 당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저희가 화냈던 것 사과드리고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지원과 관련해서요.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뉴스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입수했다라는 건데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경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화이트리스트 특별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아, 참.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예, 포탈을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데 그 직접적인 돈의 집행은 삼성의 미래 전략실이 주도하고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국정 운영하셨어요. 예.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정경련 한 관계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김한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얼마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삼성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미전실, 최순실 말사준과 관련해서 예, 책임이 그 책임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예. 그 미전실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집행할 때 집행 책임자였다. 뭐 이런 의미의 기사고 사실은 대단히 굉장한 뉴스인데 포털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현재. 예. 이뉴스투데이의 단독이고 굉장히 큰 단독이거든요. 청와대는 최순실이 운영했고 예. 국정원 삼성이 운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청와대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건 뭐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그 자금의 집행을 삼성의 미전실이 주도했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예. 네, 또 미전실 관계자 그러니까 미전실 그 전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경련 관계자의 멘트에 따르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실질적 그림을 그리면서 실무에까지 관여했다라면서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특정 대학생 단체까지 지정해줬다라고 합니다. 삼성 미전실에서 여기 돈 주라 하는 걸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예. 참네. 이 뉴스는 매우 중요한 뉴스라 포털에서는 찾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굳이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문진은 MBC 최대 주주인데요. 이에 따라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문진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오는 8일 정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뭐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던 분이죠. 예. 지금 그걸로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저를 사람이 아니라 바야바로 본다든가 사스카치, 예, 추바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굴절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박문진. MBC의 최대 주주죠, 박문진. 사실 박문진의 수장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장을, 네, MBC 사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드디어 이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네, MBC 노조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박문진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근데 그래왔다. 예, 이제 해결의 길이 보이네요. 그 다음은요? 네, 바야바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뉴스가 있는데요. 네, 내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최초 인터뷰에서 내보낸다라고 합니다. 네. 네, 두 분의 같이 서 있는 모습들이 이미 화면에 나오던데요. 굉장히 놀라운 케미를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형제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사이즈가 완연히 달라요. 뼈 없는 치킨 주문해서 같이 드셨나요? 아, 그때 이호 뉴스는, 예, 뉴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면, 내일 밤 11시에 하는 블랙하우스,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대놓고 이렇게 홍보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TBS 사장님 절 자르십시오. 예. 근데 뉴스성이 있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 이후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월요일 날 뒷이야기, 방송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유병원 씨와 장남 유대균 씨를 체포할 때 이런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 남녀 관계가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십성 뉴스가 집중됐습니다. 예, 뼈 없는 치킨을 소심한 목소리로 주문했다라는 게 채널A의 그 유명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가서 물어봤는데, 이리저리 다 파악해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두렁 시계와 같은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 뼈 없는 닭을 주문했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이 내용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그렇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예.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죠. 예.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 내일 방송에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제가 아무하고도 인터뷰하지 않는 분들 만나서 이제 깊은 내막 듣고 오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예. 일부러 들으실 수 있다. 내일 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윤리위에 탈당 권고를 받고 열흘 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명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 쪽 생각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열흘이면 자동 제명되는 이거 하나 못해서 한국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또한 미뤄두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안인가. 예. 한국당이 현재 처지를 말해주는 뉴스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구글과 네이버가 날성 공방을 벌였는데요. 세금 회피 논란과 네이버의 뉴스 편집 논란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공식 자료와 반박 자료 등을 내면서 잇따라 설전을 벌인 건데 구글 코리아가 어제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재밌는 대결입니다. 이것은 네이버하고 구글이 이제 세금을 내네 어쩌네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용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공격을 했고, 왜 구글을 여기다가 끌어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글 코리아 쪽에서는 세금 다 내고 있고, 고용도 수백 명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공을 한 게 이제 구글 검색은 객관적이다. 네, 그렇죠.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고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이는 주장인 거죠. 당신들은 그런 영향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많잖아. 이런 먹이는 것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이혜진 창업자가 전 의장이 뭔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대목은 제가 판단할 정보가 없고, 다만 검색에 관해서 네이버가 구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이버의 검색과 구글의 검색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근데 구글이 뭐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이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런 포털의 기능을 하는 곳이 사실상 개별 미디어보다 훨씬 언론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언론과는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네? 국장감사 내내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특히 페이스북이 이미 미디어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도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런 광고들이 미국 대선 광고인데 어떻게 러시아 루블화로 지불이 네, 그렇죠. 되냐. 이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인데 그걸 다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트위터 광고를 통해서 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하고 유사한 논쟁이에요. 네, 미상원에서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확히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관련된 청문회였는데,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3사 관계자도 소환해서요, 그와 관련된 문제를 따져 물은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핵심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기능 때문에 뉴스를 게재하고요. 링크로. 네, 지난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러시아 관련 계정이 작성한 정치 게시물을 받아본 미국 사람이 1억 2,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유사한 논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구글이 언론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라라는 추궁 당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죠. 네. 예. 근데 구글은 이렇게 말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편집해서 재배치하고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구글에서는 뉴스 검색이 될 뿐이지. 자, 유사한 논란이 있다. 이 사안 한번 또 다뤄봐야 되겠네요. 예, 구글과 네이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갔지만. 제가 제작자였습니다.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을 문제 제기했냐면 농협에서 210억을 대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안에 유일하게 관심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지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농협 대출 사건이다 보니까 본인이 의성 한우협회장 경님 하신 농민 출신으로서 농협 해가지고 눈에 꽂히신 거죠, 이게? 그렇죠. 그것도 예. 상호금융.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복잡한 사건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2008년에 캐나다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총 210억을 날립니다. 예. 예. 그러면, 2천만 원도 끝까지 받아내거든요. 예. 은행은 200만 원도 끝까지 예. 받아내고, 210억을 날렸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인다. 이상하다. 그렇죠. 예. 게다가 그 돈은 상호금융특별회계라고 하셨던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말하자면
단위조합. 예. 네. 그러니까 농민들 돈이라 네. 이 돈은 농협 역사상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돈이었는데 투자에. 그렇죠. 매우 안전하게 운행하는. 네. 근데 이 돈을 이때 유일하게 투자한다. 예. 요 대목에서 꽂히셨다고 해요, 의원님은. 아니, 이 돈을 왜 썼지? 예. 이 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던 그 대목, 근데 요때 이제 적자를 낸 거죠. 2008년도. 예. 돈을 막 날리면서 얼마를 적자를 냈냐면 1,800억에 가까운. 예. 1,777억. 예. 1777억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는데 이제 이상한 점들은 당시 농협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참 절친이고 그리고 또 대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박석배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돼서 대출이 그렇죠. 됐는데. 그 국내 법인. 네. 근데 그 법인은 대출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게다가 박석배 씨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 행불 상태입니다. 예. 캐나다 교민이었죠. 그리고 제보가 있기를 중간에 이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하는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보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매우 가까운 들으시면 금방 떠오를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해 이후에도 소송이 없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도 없다. 소송할 만한.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서류도 없더라. 매우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0억을 대출했으면 아니 뭐 2억짜리를 대출해서 담보를 아파트를 잡거나 하는데 210억이면 아파트를 100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담보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담보를 제대로 잡질 않았다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농협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수익을 받을 사람이 농협으로 안 돼 있더라. 저 수익증권의 그 담보권자가 농협이어야 하는데 농협이 안 돼 있더라. 캐나다의 현지 그 개발 법인 대표. 앞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수익을 농협이 가져와야 투자한 이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 개발 수익은 농협이 아니라 이런 제가 일을 하고 주시는 거 돈을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요약하자면 자 오늘부터 할 얘기는 또 뭡니까? 자 앞으로 우선 17분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MB가 들어와서 농업과 관련된 했는 일 중에 그 농협을 주식회사 체제로 바꿨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농협의 대재앙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 일 말고 또 MB가 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GMO 식용 GMO를 본격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수입하기 시작한 게 MB입니다. 그 이전에는 식용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한 적이 없어요. 2008년도 3월에 수입 결정을 하고 2008년도 5월부터 GMO 옥수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년에 연 1,000만 톤 가량의 GMO 곡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1,000만 톤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년 생산하는 쌀의 총량이 400만 톤입니다. 그런데 1,0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중에 200만 톤은 식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GMO 곡물의 세상으로 만들어진 게 MB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실한 분이다 보니까.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뭡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이 대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대출의 농협이 이런 유사한 일을 또 딴 데서 하지 않았을까? 유사한 일도 많이 했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캐나다 건을 주목하느냐 그러면 네. 요것을 잘 살펴보면은 네. 진짜 이게 MB가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없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그겁니다. 예. 액수가 예. 210억이면 물론 2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자원 얘기가 막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210억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이 대출 사기 예. 사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예. 요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요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만약에 있다면 예.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셨구나. 안 보였는데 제가 왜 관심 가졌겠어요?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자원외교 때 등장한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이에요.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요. 예. 210억이 가면서 160억 원은 수익증권으로 네. 가고 예. 나머지 돈이 이자 몫으로 국내에 남아요. 네. 남는데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받아야 되고 원금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고 해야 하는 되는데. 그 통장을 개발업체와 예. 그 농협이 함께 개설을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아파트 예. 남면 이런 걸 대출 받으면 예. 통장에다 계속 돈 넣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대출금 상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장을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돈을 주고받는 통장을 만드는데 그 통장을 4개를 만듭니다. 예. 외환은행 통장이고 2개는 원화 통장이고 2개는 미화 통장으로 만듭니다. 네. 이 4개의 통장을 통해서 농협이 210억을 대출을 해줬다가 60억은 예. 이자로 받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게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이 4개의 통장을 농협이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요. 예. 통장을 함께 개설을 하는데 자물쇠는 농협이 갖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 농협만 인출을 할 수 있게. 농협만 인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농협 돈이니까요. 그렇죠. 농협이 그 예. 통장을 통해서 결국은 대출해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협이 그 자물쇠를 어느 순간에 풀어놓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다루는데 예.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당연하죠. 예.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예. 그거를 잠궈놔야 남이 못 예, 그렇죠, 가져가잖아요. 그걸 풀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열쇠는 농협이 그 갖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나오는군요. 거예요. 예. 농협이. 예. 농협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열쇠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 인해 갖고 농협은 37억의 추가 손실을 거기서 또 봅니다. 요거를 뽑아가죠. 예. 저쪽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캐나다에서. 나갔다 하는데 예. 그 열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37억을 잃어버려요. 그 대목이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이걸 왜 풀어줬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캐나다 취재에서 계속 나왔어요.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농협 측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수-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실수 말이 안 되는다는 말이 안 거죠. 되는 그거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는. 그리고 그걸 풀어달라는 요청이 캐나다에서 와서 그걸 풀어줬다고 예, 하는데 예.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요청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풀어진 기간에 복잡한 금융용어는 알 필요가 예. 없고 자기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줄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예. 은행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금고 열쇠 달라고 해보세요. 주나. 안 주지. 몰라요. 그거 가져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질권 해제니 재설정이니 이런 복잡한 용어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예. 아까 얘기했던 160억 원에 대한 수익증권에 그거에 대한 담보 설정도 안 해갖고 160억 원도 홀랑 날라다 먹었고. 예. 그러니까 요 4개의 통장에 대한 열쇠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또 돈을 홀라당 날라. 다 날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이런 일이 요건에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예, 일이에요. 예. 돈을 빌려줬는데 그 수익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줘. 그렇죠. 그 다음에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하는데 열쇠를 남을 줘. 예, 예. 말이 됩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모든 금액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다 날려 먹는데. 이게 아닌 사람입니까 이게? 예. 근데 이제
요 4개의 통장. 예. 그럼 결국은 4개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어디에까지 돈이 아까 60억의 이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디 어디에선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 4개의 통장으로. 예. 그리고 37억은 또 날려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37억은 또 어느 통장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외환은행 통장의 거래 내역과 그 입출금이 된 통장을 조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만약에 MB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예. 그 MB의 흔적을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통장의 거래를 추적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래는 이제 돈 빌려고 한 곳에서 이자내라고 만든 예. 계좌. 그 계좌의 열쇠를 은행이 지고 있었는데 네. 열쇠를 풉니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풀자 이 돈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진 다음에 어딘가로 입금됐을 거 아니냐. 그렇죠. 어디 갔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추적하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고소고발을 안 하느냐. 네. 이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고소고발해야 한다. 네, 왜 안 네, 하느냐. 네. 계좌 좀 열어보자. 네. 이거거든요. 농협이 그동안 이 고소고발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이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예. 이 4개 통장을 압수수색하고 거래 내역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예. 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진짜 MB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를 만든 이유입니다. 예. 요건 사건이 작은데 예. 요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예. 요 계좌가 흘러가서 모여있는 곳이 어디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거기가 저수지에 있지 않겠는가. 예. 조세 피차라든가. 그러니까 요 계좌가 예. 그 저수지로 물이 들어가는 물고일 가능성, 이 물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니 영화 할 때 나오셨어야지.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영화를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저수지 게임이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예. 예. 그 내용을 사실 국내 언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그냥 뭐 비자금 얘기,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찾아요? 여기를 따라가면 비자금의 저수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왜 아무도 고소고발을 안 하지? 네. 제발 고소고발을 해다오. 이런 요청이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너무 4개 늦게 나오셨어요. 통장에 4개 통장에 통장 번호를 가져왔다는 거. 예. 이거 4개 통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아마 조사를 하자. 네, 조사를 해달라. 게다가 또 의심하는 것은 물론 대출과 그리고 대출을 해소하지 못한 그리고 나서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네. 전체 상황도 다 이상하지만 이 상대 거래은행이 RBK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예, 캐나다에서 하베스트 무슨 2조 날렸다, 예. 릴 2조 날렸다, 이런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 자원외교 실패 예. 스토리에 단골 등장합니다, 이 은행이. 예. 항상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등장해요. 그리고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조세 해피처로 이게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네. 의원님 나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이 통장을 저도 예. 이제 아직 그쪽까지 못 갔고 예. 이 통장을 압수수색해서 거래 내역을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다음에 검찰이 해야죠. 예. 검찰도 아마 이 계좌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예. 농협의 서류를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제. 예. 만약에 없다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기자분들도 예. 오늘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왜 자꾸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를 들고 예. 사람들도 안 보는데 떠들어대고 이거 이상하다고 말해왔는지 이상합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죠. 단초도 여기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돈 추적해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 예. 또 있다면서요. 꽤 많아요, 종류는. 예. 종류를 그러니까,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어, 이게 이제 저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먹은 프로토타입이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2008년도에 예. 1777억의 적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해마다 이제 상호금융 돈을 가지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단위조합 지역 시골의 농협에게 이자를 정산을 해주고 예. 나중에 추가 정산을 또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돈이 그 시골 농협들의 운영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해는 매해 해주던 1,200억 정도의 추가 정산도 안 해줬어요. 이게 이 그러면, 범죄도 같은 예. 범죄도 똑같은 돈이어도 굉장히 악질적인 예. 범죄입니다. 이게 그 돈을 빼먹었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예. 1,777억의 적자와 그거 안 해준 것 그리고 보통 이제 회계는 당년의 손실을 다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치면은 대략 한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의 그의 손실이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러면 많이 대먹었네요. 예,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예. 이건 너무 큰 금액이다.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2008년도 작년에만 해도 예. 그 발리에 발리. 예. 투자해가지고 그거는 이 건은 캐나다 토론토 사건의 담당자가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61억 날려먹은 것도 있고요. 예. 또 발리의 다른 건인데 예. 40억 원을 또 날려먹은 게 있어요. 그런데 40억. 예, 이 사람은 이분이 자살한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80억 원밖에 안 날렸는데. 예, 진짜 저수지에 예. 변사체로 발견이 그렇죠. 돼요. 예. 유가족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예.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죠. 이게 40억을 손실 본 건데 그 당시에 가장 그러니까 적은 손실의 액수에 그렇죠. 해당됐어요. 그때 왜 그 210억을 날려먹은 사람의 징계가 안 됐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뭐 그 당시 그때 분위기상 흔히 손실이 발생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징계를 서두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40억밖에 40억은 왜 변사체로 발견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텍사스 유전 개발에도 참여했고 예. 여기는 또 160억을 날려먹었고 이런 사례는 예. 굉장히 많아요. 100억대 이상이지. 예. 대부분. 이분은 가장 적은 액수에 해당되는데 손실액 중에 치자면 예. 40억. 근데 이분이 자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이 있습니다. 자살건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종류는 많고 근데 금융이라는 게 예. 또 뭐 손실 보는 것도 다반사한 일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 사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예. 투자 실패였어요. 예.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분양 사기였어요. 예. 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처리가 됐지 둘 사이에 어떤 권력형 비리의 냄새를 맡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그 점을 이용했다. 예. 어차피 투자 실패라고 하고 뭐 투자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투자 실패라고 해버리면 많은 실패 중에 하나를 묻혀갈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가 기획했다면 그런 네, 생각을 한 게 네. 아니겠는가. 워낙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 묻힐 가능성도 있고 그 중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게 기획이고 어느 게 실제로 투자 실패인지. 네. 근데 요거는 기획의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뭡니까 160억 원에 대한 담보 설정 안 한 것과 37억을 열세를 넘겨줘서 잃어버리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곱하기 말도 안 되는 걸 두 번 연속으로 해놨다고. 예. 번개 한 6번 정도 연속으로 맞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고 주변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자원외교에서 날려먹은 은행이 등장하고 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도 자살을 하고 이상한 구성 요소를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4개의 통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또 한 번 더 하겠다. 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건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안원구 이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무려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들이 많이 찾죠? 네. 요즘 다스 때문에 예. 각 언론들이 너무 지금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네. 좀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귀찮습니까? 진작에 부르지. 자,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요즘. 예. 예전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저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신, 다수 전문가 영역이 많은데 요즘은 좀 다수 전문가로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요 앞에 저희가 역시 다른 언론들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이 농협 210억 대출 실패 사건. 예. 요 사건도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세히 아시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210억을 빌려줘 놓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익 증권 예. 내 수익자를 딴 사람이 해놨다. 그리고 이자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해제해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게 해버렸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 전체를 날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농협이 안 받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의 그 네.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건데 네. 그 권리를 무장 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돈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 흘러갔는지. 사실 이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네. 국세청이나 네. 그다음에 건강원 쪽에서 네. 금융 추적 조사를 하면 그 실소유주 문제는 금방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검찰이 하더라도 그쪽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검찰도 결국은 이런 거 전문은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사실 농협 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국세청은 전문가들이 그거 다 있으니까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세청이 나서면 된다. 이것도 사실 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스의 경우야말로 지금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자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것도 납품업체와의 거래, 수상한 작은 거래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안에 차명 주식이라는 지금 의혹도 다 있고요. 예. 이거는 전부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는 착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죠. 캐나다는 그나마 해외에서 벌어진 일 어렵다고 치더라도 예.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장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 추적을 하고 국세청에서 그 수상한 거래 흐름은 국세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네. 그건 뭐 늘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드러났으면 네.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자, 다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언론들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이전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뉴스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 예. 강현석 기자가 예. 젊은 기자인데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또 하나의 특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예. SM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시흥이라는 그 이명박 씨의 아들이 그 설립했던 예. 1억짜리 자본금으로 예. 설립해서 한 자산이 11억 정도 된다는 네. 그런 본인이 회사인데. 직접 투자한 유일한 회사. 예. 그리고 다온이라는 회사를 한 40배 되는 회사를 먹었다. 인수를 했다는 예.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윤도 많이 못 남기는 회사가 자기보다 40배나 큰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예. 처음에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예. 그 40배 되는 자본금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걸 인수를 했는지부터 예. 봐야 되고요. 다스 계열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투자한 조그만 회사가 예. 다스 계열사 중에 40배나 큰 것을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때 그 먹었는 그 회사에서 다시 다시가 다스입니다. 예. 다시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SQ라는 그 2차 밴드의 경우에는 네. SQ라는 품질 인증을 현대차에서 해주는 마크가 있어야 아하. 납품이 가능합니다. 금방 생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대가 이제 품질이 좋다. 예. 인증해주는 마크를 받아야 납품할 수도 뭐 당연하겠네요. 예, 그 예. 밴드들은 다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근데 그 작은 회사가 그 SQ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C라고 하는 회사를 예. 이건 그 당했던 분이 좀 아직까지 나서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네.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C 회사가 SQ를 받도록 다스의 납품업체로 지정을 해놓고 SQ를 받도록 진행 중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 진행 중인 회사를 그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직원들과 물품들을 다 인수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라 뺏은 거네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 예. 근데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가 요구하는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하려고 했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그 SQ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네. 작은 회사가 또 사람들을 다 빼가가지고 먹었다. 그 회사를 통해서 SQ를 받지요. 또 음. 이 SM이라는 회사가. 그렇군요. 처음에 아하. 그 SM이라는 회사는 형편없었는데 심지어는 그 기계들이 다스의 로고가 찍혀 있는 기계들까지 거기 다스에서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그 SM에다가 네.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요는 이런 거네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예. 사람의 아들이 회사를 조그만 걸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 통과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회사 마크를 뺏은 거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그 SQ를 결국 받았습니다. SM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하고 모든 제조 장비라든지 모든 그 환경을 다 갖춰놔야만 SQ가 나오는데 네. 그 처음 시작한 조그만 회사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회사를 납품하게 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야, 굉장히 나쁜 짓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보통 보면 그 중거래업체들을 협력업체들을 세워가지고 납품을 하게 하다가 네. 자기들이 그 먹어버리는 거죠.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회사는 납품 못하게 하면 그 회사들은 납품처가 사라지니까 예. 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 그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 그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기술력 뺏어올 때 하는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유일하게 자본금을 댄 회사, 아주 조그만했던 회사가 첫 번째는 40회 큰 다른 계열사를 먹었고 안 먹었고 이번에는 신생회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를 사실상 뺏어서 예. 단기간 내에 자격 요건도 갖추고 회사도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스를 통해서 다스에 납품하고 거기서 수익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회사 SM은 순식간에 외형도 커지고 그리고 인증도 받았다. 예. 이런 거네요. 예. 요거를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이 붙었네요 여기에. 지금 뭐 일요신문뿐만 아니고요. 예. 전 언론에서 지금 다스에 대한 지금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서 불려다니더라고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수나 또는 이 과정 전체에 예를 들어 인수에 다스의 돈이 쓰였거나 아까 이제 인수에 한 200억 정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추적하면 실소유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돈을 준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이 돈을 준 사람. 예. 예. 그게 다스에서 나왔다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게 SM이라는 그 이명박 아들 예. 그 실소유 의혹이 있는 그 500 회사에서 예. 500억 원대의 자산 규모의 회사를 또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한 700억 대고요. 그 D사인데요. 이건 훨씬 더 큰 회사네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회사들을 그 협력업체들을 다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외형을 굉장히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도 잡아먹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 라인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왜 갑자기 조그만 회사를 하나 세웠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거든요. 본인이 그 대주주로 등록해서 이제 시작한 회사는 유일한데 이 회사가 순식간에 외형을 키워가고 자꾸 모양을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불려서 이 회사가 다스를 먹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캔코에 지금 20% 주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식을 이제 이 회사들이 키워가지고 그 주식을 이제 할 수도 있죠. 플란 다스의 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상속세 주식 예. 지금 잠겨 있는 거 저희가 지금 그중에 3%를 어떻게 사보겠다고 하는 그 주식을 그렇습니다. 다스가 아니라 이렇게 외형을 불린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 SM의 나중에 계열사에서 살 수도 있고요. SM이 살 수도 있고. 어머나. 누군가 열심히 연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들을 지금까지 그 기술만 뺏고 먹거나 그 삼켰던 그런 형식의 뭐 유사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대기업들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쓰는 편법적인 방식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죠. 짬뽕이 돼 있는 거. 그게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장님이 의구심을 가지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맣게 시작한 회사가 몇 년 이내에 다스보다 외형이 커져서 혹은 다스의 어떤 지분을 먹어서 다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안에서 이제 결제권이라든지 금융 관련 재무 관련 모든 것을 CF라고 하니까요. 예,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아주 알짜배기 회사들은 전부 다 본인이 직접 대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승계 작업이 막 계속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 불거져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가 튀어나와서 그 한 중간에 지금 만약 이게 승계 작업이라고 전제한다면 만약에. 예. 전제한다면 승계 작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데 덜컥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아마 계속 터질 겁니다, 지금 앞으로. 청장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저는 찾아주는 거잖아요, 본인 거를.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게 이 전체 이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들이 승계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예. 다른 재벌들의 승계 작업은 적어도 이 재벌은 내 거야 한 다음에 승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여기는 이중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야. 예. 내 것이 아닌데 승계는 해야 해. 이런 과정이 지금 두 개의 고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번에 그 김재정 씨 상속에서 볼 때 사실 김재정 씨는 다스를 처음 만든 창업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1대 주주였어요. 최대 주주였어요. 법적으로 보자면.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예. 그런데 원래 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1대 주주고 창업자면 자기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회장이라고 하죠. 창업주, 회장. 네. 예.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회장도 안 하고 감사인가 뭐 고문인가만 맡고 있었고 사실상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이제 그 후손들이 하고 있었어야 할 일인 거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예. 그 일대 주주가 갑자기 그 2대 주주로 내려앉고 예. 그 자식들은 아예 거기 한 주도 가지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창업자가 그렇게 승계를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그 자식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부를 하죠. 청계재단에다가. 그렇죠. 청계재단에 가지세요 하고 기부를 해버리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예. 그리고 이 모든 회사가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회사가 먹은 거 아니냐, 뭐 자격이 없는데 SK 인증을 받아버린 거 아니냐, 이게 다 김재정 씨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했었어야 할 일들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소유주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안 가지면 멍청한 거죠. 바보거나. 그렇죠. 예. 저희는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니라서 이상합니다. 그 전번에 또 한 가지 그 SB 글로벌 그 로지스라는 예. 그 상품 포장을 하는 예. 회사였지 않습니까? 조그만 회사인데 천 몇백억이 예. 그 다스로 돈이 이제 갔다고 해서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갈 수가 있을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역시 일요신문에서 나온 건데,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다스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납품하고 포장지를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다스로부터. 예. 근데 거꾸로 이 회사가 다스한테 천몇백억을 줍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그거는 거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 그 자금 갖는 흐름이 상식적이질 않죠. 그리고 나서 이거 계정을 고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고 보도가 된 다음에 천억대 단위였는데 넘어간 돈이 그거를 100만 원 단위로 줄입니다. 예. 잘못 썼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보면 예. 미국에 있는 데다가 납품을 하고 미국 그 다스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미국에도 지금 그 다스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납품을 하고 그 돈을 주는데 예. 클레임을 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클레임 그런 거를 한국 다스에다가 클레임 대신에 돈을 준 것으로 지금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잡아놨어요? 예, 외국 흐름을 지금 다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국세청에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만들어 놓기로는 납품을 미국에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했는데 그게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거죠. 뭔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예. 납기를 못 맞췄다든가 품질이 안 좋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1000억대 이상의 클레임을 걸었더니 그 사람들이 천몇백억을 준 거예요. 그렇죠. 클레임 비용으로. 그렇죠. 그럼 회사가 없어질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지금 그런 형식을 웃기다. 내용을 너무나 이상한 형식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실제 돈이 간 걸로 보세요? 아니면 돈이 간 것처럼 장부를 만드는 걸로 보세요? 저는 그 돈을 다스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추정을 하시기는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일단 형식적으로 만든 그림이고 예. 돈을 넣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천몇백억을 줄 회사 규모도 아니고 예. 포장지 클레임 걸린다고 한 번에 현금 천몇백억을 주는 회사는 어디 있으며 예. 천몇백 말도 안 그런데 되는. 또 그 회사가 이제 세광이라는 그 페이팔 컴퍼니나 마찬가지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게. 그 지금은 한양실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그 이명박 씨 매제의 예. 회사로 돼 있는 그 이름 그것도 지금 차명으로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데요. 예.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 같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거는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뭐가 많이 들고 오셨네. 대유그룹 이야기도 들고 오셨고. 이게 이제 우선 잠깐만 소개하면요. 네. 이 그 대유라는 곳은 그 대유 에이텍인데 이분은 박근혜 언니의 남편과의 사이에 난 딸의 사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의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 친인척인데, 사이. 조카 사이 친인척인데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 다스 얘기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경주에 다스가 있다면 예.
전남의 강주에 예. 대유 있습니다. 에이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납품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들이 예. 정권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하는 사이에 몇 배씩 뻥뻥 뛴 것처럼 예. 여기서도 유사한 케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 사이에 예. 한번 케이스 비교를 해보자 하면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간경향의 정용인 기자라고 지금 여기도 이 다스의 덕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플란 다스에게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플란 다스에게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 이제 곧 이제 홈페이지가 할 겁니다. 예. 홈페이지가 빨리 열려야 만들어지고 법률 문제도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나가고요. 그렇군요. 만들었던 저수지 게임 예. 펀드 예. 그 SBC를 만드는 형식으로 저희들도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문재인 펀드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이자가 없다. 그래도 참석하실 분들은 좀 미리 알려줘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없다. 예. 다스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회사의 소유주 문제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유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건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는. 상장되면 대박 나는 거죠. 상장되면 대박 나는 거. 이렇게 청장님이 사례가 깊습니다. 플란 다스에게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거나 들고 오셨는데, 예. 다스와 비교할 대유그룹 거는 그럼 다음 주로 넘기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저희가 이번 주 초부터 몇 번 다뤘습니다. 예.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의혹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물증으로 그리고 네이버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요 사안을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동희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칼럼 쓰시잖아요. 네, 야구 그렇습니다. 칼럼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시는 것으로. 그치만 너무 길게 쓰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팬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거 남의 폰에 있는 문자인데.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그 문자에 나온 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위 청탁을 한 사람의 문자에 청탁을 한 문자. 네네. 그리고 네이버 그 담당자로부터 날아온 답장. 네네. 이게 들키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탐사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KBO에 근무하시다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 옮겨가신 분이 계셨어요. 원래 야구 쪽에 계시다가 축구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네. 원래 알던 분이었다,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모 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서. 다른 사건과. 그렇죠. 네. 네. 취재를 하다가. 네.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네. 혹시 네이버에서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 청탁을 했는데 축구는 어떠냐 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순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도 이제 다 털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했어 하고 보여줬을 때 이게 잡힌 거구나. 네,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야구 전문가신데 네네. 어떻게 축구 관련 보도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야구계에 계셨던 분이다. 그렇죠. 야구 계셨고요. 또 축구계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야구 전문가들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또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녹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사 아니면 제가 속한 엠스플 뉴스 기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대중들의. 그래서 다른 매체 거를 취재하다가 그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사실 네이버가 이제 기사 재배치 혹은 뭐 기사 노출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항상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거든요. 네. 절대 아니다. 네. 부인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왜냐면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청탁한 사람이 등장을 해버렸고, 네. 그 문자에 그 답장을 준 사람도 등장을 해서 네.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스포츠계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자인데요. 예.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내부에서 야구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는데. 칼럼 쓰셨죠. 네네. 네. 연주하셨죠. 네. 그리고 뭐, 방송 야구 해설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네이버 이사가 저에게 기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KBO나 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쓰게 되면 그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네이버가 왜 KBO를 걱정해 주죠? 이런 좀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KBO로부터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옵니다. 네. 한 해 40억 내지 50억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계의 절대 갑이 네이버입니다만 그렇죠. 이 중계권 안에서는 좀 싸게 사오고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이 중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다. 네, 그때는 또 을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만 모 업체가 개입이 되면서 저는 네이버, KBO 그리고 그 모 업체 간의 삼각관계가 지금의 이 불공정한 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축구도 똑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KBO와 그런 가벌 계약 혹은 중계권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칼럼니스트가 네이버가 계약한 칼럼니스트지만 KBO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를 쓰면 KBO 쪽에서 얘기가 갈 거고 그렇죠. 그것도 좀 못하게 하라고. 네네. 그러면 본인한테 그런 압력이 오거나 그런 적이 있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버리면 그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개인적으로. 노출은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젊은 에디터들이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하지만 네이버라는 조직이 상당히 검찰과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상명하복 이래서 네이버 이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에디터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할 텐데 어쨌든 언론기관에서는 잘 그게 안 먹히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미디어도 아니고 그냥 IT 기업이잖아요. IT 기업에서 상사가 그거 빼 그러면 뺄 수밖에 없는데 그 에디터들이 나중에 그 기자님이 내 거 왜 뺐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비단 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글을 못 써서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본인만의 케이스면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도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죠. 네, 의심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야구였어요. 프로야구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협회나 구단들이 네이버 이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기사가 정말 사라지죠. 사라진다는 건 구석에 처박히는 거죠. 그렇죠. 네, 메인에 노출되지 않거나 그리고 네이버 특수관계인이 속해 있는 구단의 기사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기사, 뭐 승부조작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KBO에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전화를 그냥 네이버에 전화. 네. 그러면은 네이버의 메인의 기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적 공론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또 가장 손쉬운 건 언론사들은 사실 기사를 수정해주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어렵거든요. 그거는 또 기자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네이버는 그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기사를 수정하거나 혹은 뭐 뒤집거나 취재한 걸 덮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일,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많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법적인 책임은 본인 지시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야구계에서는. 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어서 공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문자를 야구계가 아니라 축구계에 가신, 야구계에 있다가 축구계에 가신 분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역시 진짜 그랬어. 라고. 네네. 어쩐지
네이버가 금방 인정한 걸 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불만이 많은 분이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 안 하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까봐 인정했을 수도 우리 있겠습니다. 공장장님께서는 그거 하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예. 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예.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지연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기사가 나가자마자 두세 시간 있다 바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네. 아 이분은 이 건 말고도 네.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점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혼자 짐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사실 첫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난 이 4월이었습니다. 7개월 전에 네이버에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예. 질의서를 보냈을 때 네이버 홍보팀은 지금 7개월 동안 답변을 하거나 답변도 없을 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아요. 요 사안을 이미 질의했는데도 그렇죠. 네. 기사 재배치나 어떤 그 이사의 어떤 특정 업체 유착관계 의혹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에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차곡차곡 하나씩 자기들이 감사를 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이 스포츠 이사를 다른 셀로 옮기려고 했었고 예. 문제가 됐던 에디터를 다른 부서로 옮겼고 예. 그리고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네이버가 빠른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축소 은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만약에 이걸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은 한성숙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자면 한성수 대표다. 네.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네이버 내부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감사를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감사 내용은 대표라면 알았겠죠. 네. 네.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제가 네이버 전문가로 있을 때 네. 네이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게 2013년부터였었거든요. 요런 청탁이 본격화된 게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인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이 스포츠 팀을 총괄하는 이 서비스 1 본부장이 바로 지금의 한성숙 대표였습니다. 2013년이요? 네네. 뭐 정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스포츠 쪽에 경험을 했었으니까 네네. 스포츠 쪽을 얘기하시자면 2013부터 이런 게 본격화되었다. 네네. 시기적으로 2014년이고 2013년은 한대 배고 취임한 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고 이게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스포츠 분야에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한성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이제 일반 뉴스와 스포츠 뉴스는 전혀 다르다. 일반 뉴스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스포츠 그거는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다. 나는 겪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번 나와서. 근데 스포츠 뉴스를 언급을 하시면서 네이버 연예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 네이버 연예는 아직까지 기사 재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왜 연예를 언급을 했을까? 네이버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이버 연예도 언젠가 터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전문가 계약을 일하면서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연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취재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특정 기획사 하면 특정 언론에 밀어주고 싶을 땐 한없이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원하기만 한다고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뭐 특정 만약에 네이버 연예 총책임자가 저 특정 기획사 연예인이 좋거나 그 특정 기획사와 관계가 좋으면 그 연예인의 좋은 기사를 메인에만 계속 내보내면 되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연예인의 부정적인 기사는 숨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네이버한테 있는데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저희는. 그런데 이제 연예 쪽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돌았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스포츠처럼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케이스가 없어서 말을 안 할 뿐. 네네. 실제로 야구계에서 이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연예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사항이 YG인데요. 예. 네. YG가 가장 대표라는 이 그룹이 빅뱅이잖아요. 빅뱅. 네. 빅뱅 탑이 대마초 사건과 연루가 됐을 때. 그런 적 있죠. 네. 연예 이 산업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요. 탑이 명백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동정 기사가 네이버 메인 너무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업계 이야기였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이 동정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부터 이 YG와 네이버가 특수한 관계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쪽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연예계 쪽은.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YG와 경쟁하는 기획사의 연예인들 기사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메인, 매도 이런 식으로 연예 산업계가 인식하는 범위가 컸는데 그게 올 3월에 YG 이 네이버가 YG에 1,0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그래요? 네. 투자 자체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네네. 네. 투자는 그 소문이 이랬던 걸 보니 역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인식들이 그렇죠. 연예계 쪽에 있다. 그렇죠. 연예 네네. 기획사들 쪽에서는 네. 원래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정치 쪽에서도 각 정당이 각자 다들 자기 정당에 불리하게 기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이 연예계에서도 연예 기획사들이 만약 YG를 예로 들었으니까 YG가 워낙 대형 기획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냥 그 인식들, 팩트가 아니라 인식들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다? 이게 구체적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네이버가 YG 투자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네이버는 플랫폼이잖아요. 또 기사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YG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5,0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은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연예산업계가 총합 쳐봤자 2조 원 안팎인데 만약에 네이버가 5,000억을 투자하면 한국 연예산업계의 4분의 1을 독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사를 쥐고 있게 되면 YG의 이게 사실 기사 하나가 그 연예인의 가치와 그 기획사의 주가를 변동시키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네. 여하간 이건 취재 중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고 연예계 스포츠 쪽에서 계신 것은 물증을 잡은 것이고 연예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로 YG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예도 문자는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 문자를 하나 입수했어요? 네. 아직 공개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 공개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딴 데서 하시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역시 뭔가 잡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치, 사회 이쪽 분야, 특히 정치 시사, 이쪽 사안의 이야기가 사실 네이버 관련해서 먼저 나온 건데. 그쪽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애절한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는데. 제가 그 네이버랑 관계를 맺으면서 네이버 안에 많은 분들이랑도 관계를 맺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네이버의 대표 필진이었고 인기가 좋으니까요. 에디터들하고 인기가 좋고 관계가 있었겠죠. 네네. 그러면은 스포츠 쪽 말고 뉴스 쪽도 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에디터 중에는. 뭐 이게 나올래나 본데요. 계속 해보세요. 근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창 우리 김어준 총수님께서 낙곰수 한창 인기 많을 때 낙곰수를 비판하는 기사들, 음모론으로 모는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에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됐죠. 반대 지형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칭찬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다스가 누구 거라는 게 사회적 목소리가 되고 그리고 궁금증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잖아요. 만약에 몇 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가 네이버에 일찍 반영이 됐다면 저는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그분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들으신 게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서 뺐죠. 뭐 이게 저는 네이버가 그때 삼성 정충희 씨 문자인가요? 네네. 그 문자에 대해서 한겨레를 뭐 고발하니 뭐 고소하니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고소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렇게 되면 모든 문자가 나오겠죠. 보낸 사람 문자가 있으면 받은 사람 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핸드폰에서 지워도 서버에 나오니까. 그럼요. 저는 네이버가 정말 당당하다면 그때 고소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징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 이름 검색해서 빠진 적 있죠. 뭔가 들으신 적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데. 뭔가 들으신 적. 저는 때로는 어떤 상상이 현실과 부합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속 시원해.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혹은 뭐 정확한 물증이 없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관계 때문에 밝혀줄 수 없다면 그냥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있다. 그럼요. 네. 아이고, 속 시원해. 네. 자, 그럼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기회가 되면 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취준욱 기자나 네. 이렇게 좀 여기 나오세요. 네, 전 한번 취재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박동희 엠스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용처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예. 저는 세세한 용처를 몰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인방이 이렇게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매달 1억씩 받는 걸 최순실 씨가 몰랐다고는 저는 생각하기 힘들다. 3인방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3인방이 대통령도 속이고, 최순실도 속이고, 국정원에서 1억씩 받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국정원에는 추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돈이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갔다면 3인방이 몰랐을 리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 사건을 보자마자 저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은 오히려 최순실의 요구로, 각종 의상, 미용시술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을 3인방을 참고로 해서 받아서 최순실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썼을 가능성, 예. 각도로 완전히 틀어서. 그런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태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혹은 최순실과 3인방의 관계를 보자면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네, 물론 아직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전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윗사람에게 사용처를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쪽으로 당연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인하겠지만, 예. 또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작년 6월인가요? 그 국정 처음으로 미르랑 네, TV조선이 보도했었습니다. 보도했을 때부터 국정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그 이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금을 줄지 않다가 그 이후로부터 예금을 줄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예. 그런 연관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 대목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이 이제, 공작비였대요. 예. 네, 그렇죠? 국정원이 특수공작 사업비였다라고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작 사업비에는 대북 공작과 해외 공작 활동, 대테러 비용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전혀 다른 정도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 안전에 쓰이라고 하는 것을 미용시설에 썼다면 끝판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때까지 나온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자, 그게 밝혀질지 좀 두고 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국정원의 또 다른 5억 원으로 이른바 진박 후보를 가리기 위해서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틀 전에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결과가 나오겠죠. 예. 불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몰래 국정원 돈까지 끌어다 줬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지금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받던 국정원이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 같은 것들을 꾸렸다라는 것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 수사 방해해왔던 건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전 국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국정원 간부급 유모 씨가 억울하다라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건데요. 유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문성군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인 추전 국장은 빠져나가고 지시를 이행한 자기만 구속된 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거 사건까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나비 효과예요. 예. 추 국장의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예. 여론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졌는데 어쨌든 추 국장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기각으로 인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예.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예. 풀어줬는데 왜 나만 잡아놓은 거야 그럼 하고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밝혀내기 이제 이렇게 자백하지 않았으면 밝혀낼 수 없는 사안인데. 예, 그렇죠. 꽁꽁 숨겨놨던 사실인데요. 네. 4년 전에 댓글 수사팀의 압수수색 때 벌어졌던 사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밝혀질지 몰랐을 거예요, 국정원에서도. 이걸 이제 억울해서 얘기했더니 나비 효과로 추국장도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더 큰 죄로 더 죄가 커져서, 그리고 검찰 간부 3명이 동시에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된 거죠. 예. 예, 아직 발부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청구가 됐죠. 예,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안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자, 영장을 기각했던 당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저희가 화냈던 것 사과드리고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지원과 관련해서요.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뉴스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입수했다라는 건데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경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화이트리스트 특별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아, 참.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포탈을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데 그 직접적인 돈의 집행은 삼성의 미래 전략실이 주도하고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국정 운영하셨어요. 예.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정경련 한 관계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김한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얼마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삼성의 명령인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미전실, 최순실 말사준과 관련해서 책임이 그 책임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미전실에 먹이는 주장인 거죠. 당신들은 그런 영향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많잖아. 이런 먹이는 것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이해진 창업자가 전 의장이 뭔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대목은 제가 판단할 정보가 없고, 다만 검색에 관해서 네이버가 구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이버의 검색과 구글의 검색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근데 구글이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이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런 포탈의 기능을 하는 곳이 사실상 개별 미디어보다 훨씬 언론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언론과는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국정감사 내내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특히 페이스북이 이미 미디어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도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왜냐면 그런 광고들이 미국 대선 광고인데 어떻게 러시아 루블화로 지불이 그렇죠. 되냐. 이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인데 그걸 다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광고를 통해서 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하고 유사한 논쟁이에요. 네, 미상원에서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확히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관련된 청문회였는데,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3사 관계자도 소환해서요. 그와 관련된 문제를 따져 물은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핵심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기능 때문에 뉴스를 게재하고요. 링크로. 네, 지난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러시아 관련 계정이 작성한 정치 게시물을 받아본 미국 사람이 1억 2,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유사한 논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구글이 언론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라라는 추궁 당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죠. 예. 근데 구글은 이렇게 말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편집해서 재배치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구글에서는 뉴스 검색이 될 뿐이지.
자, 유사 논란이 있다. 이 사안 한번 또 다뤄봐야 되겠네요. 예, 구글과 네이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갔지만. 제가 제작자였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을 문제 제기했냐면 농협에서 210억을 대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안에 유일하게 관심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지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농협 대출 사건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의성 한우협회장 경님 하신 농민 출신으로서 농협 해가지고 눈에 꽂히신 거죠, 이게? 그렇죠. 그것도 예. 상호금융.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복잡한 사건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2008년에 캐나다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총 210억을 날립니다. 예. 예. 그러면 2천만 원도 끝까지 받아내거든요. 예. 은행은 200만 원도 끝까지 예. 받아내고 210억을 날렸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인다. 이상하다. 그렇죠. 예. 게다가 그 돈은 상호금융특별회계라고 하셨던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말하자면 단위조합. 예. 예. 그러니까 농민들 돈이라 예. 이 돈은 농협 역사상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돈이었는데 투자에. 그렇죠. 매우 안전하게 운행하는. 네. 근데 이 돈을 이때 유일하게 투자한다. 예. 예. 요 대목에서 꽂히셨다고 해요, 의원님은. 예. 아니, 이 돈을 왜 썼지? 예. 이 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던 그 대목, 근데 요때 이제 적자를 낸 거죠. 2008년도. 예. 돈을 막 날리면서 얼마를 적자를 냈냐면 1,800억에 가까운. 예. 1,777억. 예. 1777억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는데, 이제 이상한 점들은 당시 농협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참 절친이고, 그리고 또 대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박석배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돼서 대출이 그렇죠. 됐는데. 그 국내 법인. 네. 근데 그 법인은 대출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게다가 박석배 씨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 행불 상태입니다. 예. 캐나다 교민이었죠. 그리고 제보가 있기를 중간에 이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하는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보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매우 가까운 들으시면 금방 떠오를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해 이후에도 소송이 없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도 없다. 소송할 만한.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서류도 없더라. 매우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0억을 대출했으면 아니 2억짜리를 대출해서 담보를 아파트를 잡거나 하는데 210억이면 아파트를 100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 담보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담보를 제대로 잡질 않았다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농협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수익을 받을 사람이 농협으로 안 돼 있더라. 저 수익증권의 그 담보권자가 농협이어야 하는데 농협이 안 돼 있더라. 캐나다의 현지 그 개발 법인 대표. 예. 앞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수익을 농협이 가져와야 투자한 이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 개발 수익은 농협이 아니라 이런 제가 일을 하고 주시는 거 돈을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요약하자면 자 오늘부터 할 얘기는 또 뭡니까? 자 앞으로 우선 17분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MB가 들어와서 농업과 관련된
했는 일 중에 예. 그 농협을 주식회사 체제로 바꿨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농협의 대재앙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 일 말고 또 MB가 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GMO 예. 식용 GMO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유전자 변형을 수입하기 시작한 게 MB입니다. 그 이전에는 식용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한 적이 없어요. 2008년도 3월에 수입 결정을 하고 2008년도 5월부터 GMO 옥수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년에 연 1,000만 톤 가량의 GMO 곡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1,000만 톤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년 생산하는 쌀의 총량이 400만 톤입니다. 그런데 1,0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중에 200만 톤은 식용으로 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GMO 곡물의 세상으로 만들어진 게 네. MB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실한 분이다 보니까. 예.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뭡니까?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이 대출 사건을 보면서 예. 두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대출의 농협이 이런 유사한 일을 또 딴 데서 하지 않았을까? 유사한 일도 많이 했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요 캐나다 건을 주목하느냐 그러면 네. 요것을 잘 살펴보면은 네. 진짜 이게 MB가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없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그겁니다. 예. 액수가 210억이면 물론 2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자원 얘기가 막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210억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이 대출 사기 사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요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요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셨구나. 안 보였는데 제가 왜 관심 가지겠어요?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자원외교 때 등장한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요. 210억이 가면서 160억 원은 수익증권으로 가고 나머지 돈이 이자 몫으로 국내에 남아요. 남는데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받아야 되고 원금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 통장을 개발업체와 그 농협이 함께 개설을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아파트 남매력으로 대출 받으면 통장에다 계속 돈 넣지 않습니까? 대출금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돈을 주고받는 통장을 만드는데 그 통장을 4개를 만듭니다. 외환은행 통장이고 2개는 원화 통장이고 2개는 미화 통장으로 만듭니다. 이 4개의 통장을 통해서 농협이 210억을 대출을 해줬다가 60억은 이자로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 4개의 통장을 농협이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요. 통장을 함께 개설을 하는데 자물쇠는 농협이 갖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농협만 인출을 할 수 있게. 농협만 인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농협 돈이니까요. 그렇죠. 농협이 그 통장을 통해서 결국은 대출해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협이 그 자물쇠를 어느 순간에 풀어놓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다루는데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거를 잠궈놔야 남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걸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는 농협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협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열쇠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 인해 갖고 농협은 37억의 추가 손실을 거기서 또 봅니다. 요거를 뽑아가죠.
예. 저쪽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캐나다에서. 나갔다 하는데 예. 그 열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37억을 잃어버려요. 그 대목이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이걸 왜 풀어줬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캐나다 취재에서 계속 나왔어요.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농협 측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실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리고 그걸 풀어달라는 요청이 캐나다에서 와서 그걸 풀어줬다고 하는데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요청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풀어진 기간에 복잡한 금융용어는 알 필요가 없고 자기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줄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은행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금고 열쇠 달라고 해보세요. 주나. 안 주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월 1억씩 국정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이 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마도 자신들은 돈을 전달한 창구에 불과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리겠죠. 말하자면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런가? 탄핵 정국이 한창이었던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들 3인방을 20여 년 전 면접 보고 채용하고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각종 보도가 쏟아졌었죠. 심지어 17년간 최순실의 운전기사를 했던 김모 씨는 3인방을 최순실의 종이라고까지 증언을 했었습니다. 만약 40억에 이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 권한을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국정원 공작비가 국가안보가 아닌 대통령 의사가 물론 각종 미용 시술에 사용됐다면 국민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운 가정입니다만 검찰은 이 대목을 반드시 수사에 밝혀내야 한다. 아직도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며 대통령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죠. 이제는 그 끝을 좀 봤으면 합니다. 김원수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두 사람이 구속됐죠? 네, 오늘 새벽에 구속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봉문이지만 이렇게 해서 3인방 모두가 지금 수감된 상태인 건데 아직도 태블릿이 최순실 것 아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3차 담화에서도 사실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잠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미용시술은 국익이 아니에요. 네, 국익이 아닌데 사실 이 3인방에 대해서 작년 말 올해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 역사상 이렇게 활발하게 탐사 보도를 한 적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레벨의 미디어들이 사실은 최순실의 과거, 최태민 씨 또는 3인방의 과거에 대해서 추적 보도를 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잠시 되짚어보면 일단 98년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달성 지구당의 총무 과장이 안봉건 비서관이었어요. 관련해서 올해 초였던 걸로 1월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JTBC의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3인방을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출연했던 사람 중에 한나라당의 달성지구의 관계자가 나와서 그
그리고 또 박근혜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관둔 전직 보좌관이 나와서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면접은 최순실 씨가 봤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또 다른 방송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된 추천한 사람은 나성린 전 새누리당 의원이고 당시 나 의원도 면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게 아니다. 최순실 정면에 언급했었고 그때 1년 일하고 관뒀다고 증언한 그 비서관 후임으로 온 사람이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군요. 헷갈립니다. 어쨌든, 네. 그러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윤회 씨의 비서처럼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정윤회 씨의 비서처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의원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남 안가에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네, 소위 삼성동 팀이라고 해서 여의도에서는 꽤 유명했었습니다. 이런 증언은 사실 여러 매체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했던 김모 씨. 이분이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계일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안가는 신사동에 있는 S빌딩, 한국문화재단. 거기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사실상 업무 지시를 다 했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3인방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다. 예,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기 전입니다. 대통령의 사람, 그게 대통령이 물론 직무정지 상태였긴 했지만 아직 탄핵되기 전의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었는데, 증언이었는데, 3인방은 순실이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실이가 뽑았고, 순실이의 사람이고, 순실이의 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박근혜 의원 위에 정윤회 실장이 있고, 정윤회 실장 위에 최순실이 있다. 그 얘기를 17년간 운전기사 했던 분이 했죠.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 관계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3인방이 이제 돈의 용서 화이트리스트를 집행할 때 집행 책임자였다. 뭐 이런 의미의 기사고 사실은 대단히 굉장한 뉴스인데 포털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현재. 예. 이뉴스투데이의 단독이고 굉장히 큰 단독이거든요. 청와대는 최순실이 운영했고, 예. 국정원 삼성이 운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청와대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건 뭐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그 자금의 집행을 삼성의 미전실이 주도했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예. 네, 또 미전실 관계자, 그러니까 미전실 전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경련 관계자의 멘트에 따르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실질적 그림을 그리면서 실무에까지 관여했다라면서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특정 대학생 단체까지 지정해줬다라고 합니다. 삼성 미전실에서 여기 돈 주라 하는 걸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예. 참네. 이 뉴스는 매우 중요한 뉴스라 포털에서는 찾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굳이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문진은 MBC 최대 주주인데요. 이에 따라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문진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오는 8일 정도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뭐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던 분이죠. 예. 지금 그걸로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저를 사람이 아니라 바야바로 본다든가 사스카치, 예, 추바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굴절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박문진. MBC의 최대 주주죠, 박문진. 사실 박문진의 수장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장을, 네, MBC 사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드디어 이제 불신
불신이 많이 가결됐다. 네, MBC 노조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문진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근데 그래왔다. 예, 이제 해결의 길이 보이네요. 그 다음은요? 네, 바야바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뉴스가 있는데요. 네, 내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최초 인터뷰에서 내보낸다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의 같이 서 있는 모습들이 이미 화면에 나오던데요. 굉장히 놀라운 케미를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형제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사이즈가 완연히 달라요. 뼈 없는 치킨 주문해서 같이 드셨나요? 아, 그때 이호 뉴스는, 뉴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면, 내일 밤 11시에 하는 블랙하우스,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대놓고 이렇게 홍보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TBS 사장님 절 자르십시오. 네. 근데 뉴스성이 있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 이후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월요일날 뒷이야기, 방송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유병원 씨와 장남 유대균 씨를 체포할 때 이런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 남녀 관계가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십성 뉴스가 집중됐습니다. 뼈 없는 치킨을 소심한 목소리로 주문했다라는 게 채널A의 그 유명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가서 물어봤는데, 이리저리 다 파악해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두렁 시계와 같은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 뼈 없는 닭을 주문했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이 내용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그렇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예.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죠. 예.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 내일 방송에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제가 아무하고도 인터뷰하지 않는 분들 만나서 이제 깊은 내막 듣고 오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예. 일부러 들으실 수 있다. 네. 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윤리위에 탈당 권고를 받고 열흘 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명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 쪽 생각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열흘이면 자동 제명되는 이거 하나 못해서 한국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또한 미뤄두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안인가. 예. 한국당이 현재 처지를 말해주는 뉴스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구글과 네이버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세금 회피 논란과 네이버의 뉴스 편집 논란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공식 자료와 반박 자료 등을 내면서 잇따라 설전을 벌인 건데 구글 코리아가 어제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재밌는 대결입니다. 이것은 네이버하고 구글이 이제 세금을 내네 어쩌네.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용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공격을 했고 왜 구글을 여기다가 끌어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글 코리아 쪽에서는 세금 다 내고 있고 고용도 수백 명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공을 한 게 이제 구글 검색은 객관적이다. 네, 그렇죠.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고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